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일즈 사이언스 연구소의 유희복 소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이긴 것은 바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하고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만의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 협상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테마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협상의 단계라는 게 우리가 1단계부터 시작해서 say no 단계, 그다음에 준비 단계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설득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say no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우리가 제안하고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요구를 한다 해서 당장의 어떤 yes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no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객을 설득할 때 우리는 고객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이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배구에서 블로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한테 스파이크를 때려서 네트에 공이 꽂혀야 되는데, 네트에 공이 꽂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매트 위에 손이 이렇게 불쑥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블로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설득 포인트에 대해서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서 다시 다른 어떤 형태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자, 이런 그 상대방의 블로킹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타당한 반론이죠. 자, 타당한 반론은 크게 첫 번째로는 정보를 구하기 위한 반론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 반론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뭔가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자기 자신의 기준에 불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타당한 반론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타당한 반론은 적당히 우리가 뭔가를 대처하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타당성이 없는 반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대방이 제기할 때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예스를 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no라고 하는 부분을 연출해서 어떻게든 상대방의 요구를 버틸 수 있는 버티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없는 반론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인위적으로 반론을 제기해서 자신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한 반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당성이 없는 반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타당한 반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고객이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다른 태클을 걸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건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상대방이나 거래 상대방한테 우선 그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의견에 대해서 일단 수용하는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배구로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공이 넘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리시브죠. 바로 이게 리시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준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와 프레임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실제 설득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자료라든가, 또 다른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의 변화를 주는 어떤 프레임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처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프레임이라는 아시다시피 컵에 물이 반이 남아 있다면 어떤 분은 물이 반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분은 물 위를 보는 사람은 물이 반이 남았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컵 하나를 놓고도 어떤 거를 보는 어떤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다른 프레임을 제시하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어떤 요구를 이렇게 우리가 일축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내가 한 설명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당한 반론들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덕금 방법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해내면 크게 문제없이 우리가 설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문제는 이제 타당성이 없는 반론들이 제기될 때가 문제입니다. 자, 이 타당성이 없는 반론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푸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고양이처럼 본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동정심을 통해서 자기의 조건을 수용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어떤 고객의 반론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것들일까요? 네, 자, 뭘까요? 귀에서 연기가 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의 어떤 설득에 대해서 화를 막 벌컥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을 당혹하게 하거나 감정적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쓰는 기법. 이걸 우리가 에인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협상 상대방한테 Who is your boss? 당신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 가서 보스 불러와. 당신의 상사가 누구야? 아, 당신의 상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당신이 이런 결정권이 없지? 막 이러면서 어떤 지위야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압박을 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이 쓰는 하나의 전술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 뭘까요? 자, 이건 뭘까요? 네 번째는 타임 프레저라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압력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면서 특히 그 거래를 할 때 월말에 뭔가 몰리게 되면 월말에 계약을 해야 되는 세일즈맨이나 거래를 완결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를 연기한다라고 하거나 거래를 다음 주에 계약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예산이죠. 예산이라고 해서 이건 리미티드 버젯, 예산 타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 예산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에 꼭 맞춰줘. 더 이상은 내가 들어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서 예산을 갖고 우리가 상대방을 압력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자, 또 하나 이건 뭘까요? 이건 미끼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 거래만 잘해준다면 우리가 다음번 거래는 정말 당신하고 잘 거래를 할게. 자, 이렇게 해서 다음 거래 거래와 이번 건을 이렇게 교환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 이런 걸 미끼라고 합니다. 자, 미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방법은 이런 거 뭘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방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무섭기는 화는 여기가 내고 있고 말리는 건 이 사람이 말리고 있는데 무섭기는 얘가 더 무섭죠. 그죠? 예.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굿캅, 배드캅 전략이라고 합니다. 나는 혼자인데 거래 상대방은 두 명이에요. 그럼 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압박을 가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달래고 그러니까 어르고 달래고 이런 전략들을 펼쳐서 자기 자신의 조건을 수용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굿캅, 배드캅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상대방들이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타당하지 않은 반론을 타당하게 처리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적절한 어떤 다른 전술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이 아까와 같은 전략을 해온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crying bab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면 저는 아예 웁니다.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하게 우는 거죠. 우는 아이를 우리가 달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에게는 정말 뭔가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상대방에게 더 우리의 사정이 안 좋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의 요구를 일축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위트라고 하는데요. 자, 상대방이 나한테 총을 들이대면 저는 총에다가 꽃을 꼽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위트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위트, 개인기, 유머 뭐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무런 의미가 없고 터무니없다라는 형태로 일축시켜 나가는 전략을 방법들을 우리가 위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어느 옷가게 사장님이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인천에 있던 어느 아가씨가 와서 옷을 막 이렇게 구매를 하고 나중에 협상을 하는 거죠. 자, 협상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 여자 고객이 하는 말이 그래서 아저씨 저 인천에서 왔는데 교통비는 좀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협상으로 그 고객이 요구를 얘기하기에 say no, no라고 얘기를 하되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with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죠. 아우, 예, 저도 참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이태원에 오시는 손님에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오는 손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분 손님도 제가 다 교통비 빼드려야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요구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요구다라는 것을 유머를 통해서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서 say no 전략을 펼쳐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I'm sorry죠. 예, 우리가 뭐 핑계라고 하는 김건모의 노래도 있듯이 핑계를 대는 거죠.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 정책 때문에, 저희 회사 규정 때문에, 저희 회사가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상사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나는 해주고 싶지만 모두 해줄 수 없는 모든 요구의 어떤 부분들을 다른 어떤 조건이나 조직이나 상황으로 돌려서 상대방의 요구를 이렇게 타당하지 않은 반론을 say no 전략으로 일축시켜 나가는 방법이 네 번째가 핑계의 전술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침묵이죠. 침묵. 자, silence라고 하는데 침묵도 일종의 하나의 그 타당하지 않은 반론에 대해서 우리가 say no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이 요구를 했을 때 그 순간부터 침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잠시의 침묵이지만 상당히 침묵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 침묵이 15초 이상 정도 흘러가면 침묵은 눈덩이와 같아서 점점 더 커지죠. 결국 그 침묵의 무게를 못 이기고 먼저 이야기를 하신 분이 결국 지는 거죠. 따라서 이 전략을 쓸 때는 본인이 침묵을 잘 견딜 수 있을 때 이 say no 전략을 써야만 이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커버를 해야 돼. 이런 타당하지 않은 반론은 이런 say no 전략으로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고요. 자, 문제는 이 say no 전략에서 우리가 결국 협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say no 전략을 하더라도 우리가 상대방의 요구를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협상의 테이블로 가야 되거든요. 문제는 협상의 테이블로 갈 때 그냥 쉽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협상의 테이블로 갈 때도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을 잘 지키고 협상으로 들어가 줘야만 우리가 성공적으로 협상을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야기하는 주제가 저는 툰드라의 늑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어느 지역에 어느 비즈니스맨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견을 나갔어요. 툰드라 지역에. 자, 파견을 나가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사귀기도 하고 그다음 인간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혼자서 사냥을 나갔어요. 자, 사냥을 나갔다가 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사슴 한 마리를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주면 좋아하겠다 생각하고 딱 쥐고 딱 이렇게 저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무슨 소린가 딱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뒤에서 늑대 한 마리가 쫓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늑대 한 마리가 나를 공격하면 안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뒷다리 하나를 툭 하고 던져줍니다. 그러고 나는 주행랑을 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정 거리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리까지 와서 안심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다시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또 뒤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또 뒤돌아봤더니 이번에는 늑대 두 마리가 쫓아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앞다리 두 개를 던졌습니다. 자, 앞다리 두 개를 먹느라고 늑대들이 쫓아오지 않는 사이에 열심히 또 뛰어서 결국 마을 근처까지 왔습니다. 아, 이제는 쫓아오지 않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아주 소리가 막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이번에는 수십 마리의 늑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마을 주민들한테 쫓겨났다라고 하는 참 웃지 않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객한테 한 번 양보를 잘못하기 시작하면 고객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양보를 요구한다. 이런 전략을 고객의 수건짜기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협상에 있어서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설득이나 say no 전략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 즉시 협상으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슈를 뭐예요?
모든 이슈가 모든 이견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협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 나오면 하나 처리하고 하나 나오면 하나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는 성공적인 협상을 끌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대안을 만들어내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대방의 모든 이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협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협상으로 이 모든 조건이 나와서 협상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협상을 다 끝내놨더니 고객이 딱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협상 조건은 좋으네. 자, 우리 그러면 근데 나 일주일 후에 계약을 할게. 자, 그러면 우리 협상을 다 해놓고도 또 연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따라서 첫 번째는 모든 이견이 나온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설득으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이견이 나오고 나서 꼭 뭐냐면 디딤돌을 하나 놔야 됩니다. 어떤 디딤돌이에요? 이거죠. 협상 상대가 조건부 거래에 대한 약속을 표명했을 때 우리는 협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나왔다면 이 세 가지 이견에 대해서만 저하고 합의를 하신다면 이번 거래나 이번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하고 거래하시는 거 맞지요? 최종적으로 거래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상대방으로도 받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협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게 협상을 해놓고도 상대방이 협상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협상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이 협상을 지켜나가게끔 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부 거래 약속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설득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대방이 우리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상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꼭 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협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say no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협상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본협상으로 가야 되는 단계인데, 그래서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협상을 준비할 때 필요한 뭘 준비하느냐? 전략을 준비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시작할 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 골리앗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2m 83cm에 갑옷 무게가 57kg, 창 무게가 7kg 정도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골리앗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키도 크지만 들고 있는 무게만 해도 거의 뭐 100kg 가까이 드는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싸움을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전시용이죠. 근데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뭐 상대방들은요, 예, 모두 다 겁에 질려서 싸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부분들을 꿰뚫기 시작합니다. 아, 얘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굉장히 힘들고 또 내가 가까이 가서는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 상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공략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서 무기로서 선택한 게 돌팔매죠. 자, 그다음에 이 갑옷이나 툭으로 가릴 수 없는 곳 유일한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눈과 이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돌팔매와 그 목표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돌팔매로 다윗의 이마를 쳐서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친 거죠. 자, 이렇게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거래나 모든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듯이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대방하고 훌륭한 협상이나 성공적인 협상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협상의 기본 전략을 잘 수립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협상의 기본 전략은 크게 보면 성과와 관계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 따라서 네 가지의 기본적인 협상의 전략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성과가 중요하냐 이 두 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전략적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냐를 결정해 놓고 협상에 들어가야만 상대방을 윈시키고 우리도 윈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회사는 미국 시장 진출에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UHB라는 어떤 유력한 건설업체가요 있는데 이 회사가 저희한테 굴착기 20대를 구매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될까요? 어떤 협상 전략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 자, 해답은 관계 중시형입니다. 왜 그렇죠?
물론 굴착기 20대도 금액이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국내 사정이 굉장히 호황이에요. 따라서 굴착기 20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다지 성과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면 이런 UHB 회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관계를 중시하는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서 협상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대안을 개발하는 단계로 가야만 아마도 상대방도 만족시키고 우리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상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다 이 전략을 그러면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협상의 3요소를 정보, 시간, 파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것과 함께 파트너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분석해서 협상의 전략과 목표를 잘 수립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파워에 대한 얘기만 좀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워를 가지려면 협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즉 협상이 결렬될 위험을 앓고 협상에 임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협상이 타결돼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 자기 자신의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파워를 가지려면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파트너를 가지고 임하라라고 돼 있어요. 자, 파트너라는 게 뭐냐면 파트너는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우리가 파트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긴 대한항공 기장이고요. 여기에는 KTX 승무원입니다. 둘 다 파업을 했습니다. 누가 파워가 셀까요? 결국 대한항공 기장이 파워가 세죠. 왜? 대한항공 기장이 파업을 하면 대한항공 측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KTX 승무원이 파업을 하면 KTX 측에서는 승무원 없이 철도를 운행해도 되고 또 하나는 아르바이트를 써도 되고 내부 직원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어떤 내가 파트너 없이 협상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파워를 못 가지게 되고 이 파워가 없다면 우리가 훌륭한 협상 전략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협상에 있어서 고객들의 요구나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세이노우 전략에 대한 다양한 세이노우 전략과 함께 협상의 전략의 네 가지 전략의 매트릭스에 관련돼서 배우셨고요. 협상의 3요소가 정보, 시간, 파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